인간은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임마누엘 칸트의 선과 도덕적 의지.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인간은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선의지를 인간 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원칙으로 만드는가? 였다. 이런 물음은 칸트가 유년 시절부터 별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대해 품어왔던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 코에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종교적 교양적으로 풍부한 인물로 자연과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칸트에게 자주 들려주었다. 칸트가 어른이 되어 남긴 유명한 문장, 즉 별이 총총한 밤하늘과 내면의 도덕 법칙에 대한 말은 이 시절의 추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13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칸트는 크게 상심하였으나 가죽제품 장인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을 프리드리히 김나지움과 코에니히스베르크 대학교에 진학시켜주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칸트가 특히 감격했던 대상은 대학 건물 지붕 위의 천문 관측소였다. 그는 별과 우주의 강렬한 매력을 느끼고 자주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들여다보았다. 원래 신학을 공부할 계획으로 입학했지만 실제로 빠져든 학문은 수학, 철학, 물리학이었다. 동시에 요리와 사교에도 재능을 보였으나 그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별과 우주였다. 마르틴 크누첸 교수의 도움으로 뉴턴의 저서를 읽고 물리학적, 수학적 사고에 몰두하던 칸트는 독자적인 우주 모델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를 요약해 담은 저작이 일반 자연사와 천체론이며 이는 신의 도움 없이 행성계가 중력과 반발력으로 형성되었음을 설명하려 한 과감한 시도였다. 그러나 칸트의 학문적 행보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9년 동안 가정교사 생활을 해야 했고 31세가 되어서야 간신히 박사학위를 얻어 시간 강사가 되었다. 그 후에도 15년간 시간 강사 신분을 벗어나지 못해 40세가 될 때까지 궁핍함을 면치 못했다. 다행히 그는 신학, 교육학, 자연법, 지리학, 인류학, 논리학, 현기상학, 수학, 물리학, 기계역학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관심을 두어 대학 내에서도 천재적인 학자로 이름을 알렸다. 시간이 흐른 뒤 코에니히스베르크 대학교에서 시학 교수직을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했고 마침내 논리 및 현기상학 정교수가 되어 본격적인 철학 연구와 저술에 매진했다. 칸트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학문의 진전을 동시에 고려할 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단히 엄격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도입하여 철저히 자기 관리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고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80세가 가까워질 때까지 이어갔다. 시인 하이네는 이런 칸트의 삶을 단조로움 그 자체라고 풍자했으나 그가 34년 동안 써낸 철학 저작들은 전혀 무미건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일어로 쓰인 가장 중요한 철학서로 평가받으며 그의 영향력은 사상사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비견될 정도로 컸다. 칸트가 철학에 접근한 태도는 자연과학자나 신학자처럼 사물을 객관적, 초월적으로 관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법학자처럼 법칙을 찾아내고 그것을 체계화하려고 했다. 청년 시절 우주의 체계적 법칙을 탐구하던 그는 이제 인간 의식에 존재하는 질서나 그 정당성을 탐색함으로써 구속력 있는 도덕 법칙을 확립하려 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그 알의 확실성은 어디에서 보장되는가? 라는 인식론적 물음에 있어서 칸트는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확실성의 근원을 인간의 내면적 사고에서 찾았다. 그는 선험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갖춘 조건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데카르트와 달리 칸트는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우리 정신이 곧바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의 질서는 사실 우리 뇌가 가진 구조가 더 쉬운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색깔도 자연의 고유한 실체가 아니라 우리 눈과 시신경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가깝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 정신은 현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능동적으로 조직하여 자연의 법칙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칸트의 대표작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이성이 자연을 기반으로 법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 스스로 법칙을 써내어 자연에게 적용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이성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칸트가 윤리학의 문제로 과감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독창적이고 근대적인 이성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는 루소가 신뢰했던 본능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으며 인간이 천성적으로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를 단언하지도 않았다. 칸트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즉 선의지였다. 그는 이 선의지를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더 높은 존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른바 존엄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는 르네상스 시기 피코 델라 미란돌라가 인간은 자유로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엄성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던 것과 깊이 맞닿아 있다. 결국 칸트가 탐구한 핵심 주제는 인간은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라는 당위성이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의지를 통해 선을 지향할 수 있으며 이 선을 법칙으로 삼음으로써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 칸트는 이를 무조건적인 명령, 즉 정언 명령이라 불렀는데 실천 이성 비판에서 항상 네가 취한 행동의 원리가 보편적 입법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요약했다. 그에 따르면 결과가 어떻든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칸트는 말년의 이성의 구조만으로 선의지와 도덕 법칙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 그 이유는 당대의 자연과학으로는 인간 이성의 진정한 기교를 실험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유인원 연구나 뇌과학이 거의 개척되지 않은 상태여서 프란츠 요제프 갈이 두개골 표면을 측정하는 수준이 당시로서는 가장 앞선 시도였다. 즉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망원경 없이 우주의 법칙을 구하려 했던 것처럼 그 역시 뇌안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방법이 전무했던 셈이다. 오늘날은 전극과 MRI 같은 기술로 뇌의 세부적인 작동 원리를 관찰하며 도덕적 판단의 기제를 하나씩 밝혀가고 있지만 이는 칸트 시대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칸트는 60세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었으나 말년에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기억 상실과 방향 감각 상실로 고통받았다. 1804년 2월 그는 정신착란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이미 당대에도 유럽 전역에서 큰 명성을 얻고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비견될 만큼 혁신적인 철학자로 평가받게 되었다. 칸트가 별이 총총한 밤하늘과 내면의 도덕 법칙을 함께 언급하며 정언 명령을 역설했던 그의 철학은 지금도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하고 도덕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가라는 난제를 우리에게 제기한다. 뇌 속 어느 지점에서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판단이 우리 이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는 현대과학이 조금씩 그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지만 칸트가 가졌던 의문과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선의지에 기반한 행위가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다는 주장은 후대에 다양한 해석과 비판을 낳았으나 도덕 철학의 한 축을 형성해왔다. 결론적으로 칸트는 인간이 선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의지와 이성이 설정해놓은 보편적 법칙에서 찾았다. 그리고 이 선의지에 근거한 행위가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역설했다. 현대의 뇌과학과 심리학이 이를 완전히 입증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칸트가 던진 질문과 통찰들은 지금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의 사후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 속에는 여전히 칸트의 사유가 담긴 빛이 반짝이고 있다. 칸트의 행복론. 칸트의 행복론은 그의 도덕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는 행복을 인간 삶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칸트는 행복을 인간의 중요한 목표로 인정했으나 그의 도덕 철학의 중심에는 의무와 도덕적 법칙이 있습니다. 칸트에게 행복은 모든 인간이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는 행복을 자신의 모든 욕구와 필요가 충족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 행동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도덕적 가치와 행복을 구분하였습니다.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그 기준이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적 법칙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선의지와 의무를 중심으로 한 윤리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그 행동이 행복을 가져오든 아니든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복과 도덕적 의무. 칸트는 도덕적 의무가 행복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단지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따르기 때문에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도덕적 의무를 다하면 결과적으로 행복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칸트는 진정한 행복이란 단순히 쾌락과 욕구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원칙을 지키고 옳은 일을 했다는 내적 만족과 평온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칸트의 행복론은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 도덕적 원칙과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적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칸트는 행복이 중요한 삶의 목표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을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보상 같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행복은 도덕적 의무를 다한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행복을 보편적인 법칙과 결합하여 정의하려 했으며 이 때문에 그의 윤리적 체계에서 행복은 도덕적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칸트의 행복론과 현대적 시사점. 칸트의 행복론은 현대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때로는 도덕적 원칙과 충돌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칸트는 도덕적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행복보다는 장기적인 만족과 의미 있는 삶을 지향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칸트는 행복을 개인적인 목적만으로 한정짓지 않고 도덕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와 공익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행복,